네, 오늘 연사를 맡게 된 수학과 이사학번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발표 주제는 나와 있는 것처럼 게임은 수학이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 부제로는 미니메트로라는 게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전략과 알고리즘을 짠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차례는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바로 게임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게임은 미니 메트로라는 게임입니다. 네, 메트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하철 노선도를 그려서 승객을 운송하는 게임인데요. 이게 특정 레벨을 깬다라기보다는 가장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 오버 조건이 뭐냐? 여기에 최대 수용 인원을 넘긴 채로 이제 인게임 시간 기준 반나절이 지나게 되면 이제 여기 폐쇄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기 전까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면 되는데요. 게임을 딱 레벨을 시작하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있고요.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차와 다리의 개수, 오른쪽에는 사용 가능한 노선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이 정차역이고, 사실은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이제 주거지구, 상업지구, 업무지구라는 실제 인게임 공식 설정도 존재합니다. 여기 레벨 중에 레벨 19가 서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여의도 안에는 업무지구밖에 안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미로 노선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전 화면과 비교를 해보면 우선 노선 가장 오른쪽에 노란색 원이 커졌죠. 지금 노선을 하나 쓰고 있다는 뜻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그 다리를 쓰고 있으니까 다리 개수가 두 개 줄었고 열차가 하나 줄었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노선도를 짜면 되는 게임이고 사실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제가 추후에 효율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공식을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네, 역 개수가 적을 때만 가능해서 아까 역의 개수가 4개였죠. 4개일 때 가능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직접 연결해 보고 제가 학습시킨 AI한테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 모델이냐라고 물어보려고 이렇게 직접 해보려고 들고 왔는데, 네, 잘 안 돼서 저는 다른 자료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먼저 단순화를 할 건데요. 정차역이 아까 봤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외에도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십자가도 나오고 마름모도 나오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는데요. 이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 개로만 제한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의도 같은 특수 지역에서는 뭐 업무 지구만 뜰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애고 무조건 모든 확률을 3분의 1로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선도를 평면 좌표 위에 격자점으로 놓을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저 게임은 상하 좌우 외에도 대각선까지 또 쓰는 총 8가지 방향을 쓰고 있는데 이걸 없애고 무조건 네, 상하 좌우 이 네 방향으로만 만들도록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자화를 할 건데 정차역 이름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만 놓으면 저희가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라지 A1, A2, A3, 라지 B1, 라지 C1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역에 가야 하는 승객은 이제 스몰 A1으로 세모로 가야 되는 승객은 스몰 B1으로 이제 네모로 가야 되는 승객은 스몰 C1으로 이렇게 놓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위에 이 노란 선 위에 작은 점 하나 있잖아요. 이 승객을 네모 점으로 이제 정차역으로 운송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승객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화랑 문자화를 왜 시켰냐? 공식을 만들려고 이제 시킨 건데요. 이게 막 다짜고짜 공식 들이밀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이 수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값이 작을수록 좋은 효율을 가진 모델이다. 더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에타 모델 X는 모델 X의 효율도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저 에타라는 그리스 문자가 뭐 다른 곳에서도 효율도를 보통 나타낸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차용을 했고요. 에타 모델 X는 모델 X의 전체 효율도를 그리고 정차역 A1, A2 등의 효율도는 이렇게 에타 AI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에타 AI는 각 점에서 그 가장 최근 정차역까지 거리와 해당 노선의 총 길이, 다시 말해서 효율도와 비례 값을 가지는 값들은 분자에 놓고 이제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노선 위 열차의 수와는 이제 이렇게 분모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노선 길이가 같을 때 더 열차가 많이 다니면 배차 간격이 짧아지니까
더 빨리빨리 다닐 수 있고 그만큼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상식적인 그런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식을 짜 보았는데요.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이제 격자점 위에 A1, B1, C1을 놓고 가운데 있는 Y 이퀄 0은 강입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런 그 노선도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A1에서는요. A1에서 B1까지 가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총 길이는 4고요. 그리고 정차역까지 가장 가까운 정차역까지 거리도 4 마찬가지로 4고요. 이 노선 위에 열차가 하나만 다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1분의 4 곱하기 4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고요. 얘는 B1까지 가는 그 승객에 관한 식이고요. 마찬가지로 C1까지 갈 승객에 대한 효율도입니다. 자, 이 값들을 모두 시그마로 더해줘서 25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B1의 역 효율도, 정차역 효율도를 구하면 4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C1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럼? 네, 맞습니다. 34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에타 값의 설명도 마쳤으니 이제 각 정차역 효율도의 제곱의 합을 표분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 자, 저거를 이제 RMS라고 루트민 스퀘어라고 부르는데 제가 굳이 산술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이게 실제로 이제 같은 모델에 대해서 같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정차역이 같을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짤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실제로 돌아다니는 공식을 대입해 봤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 실용성을 좀 더 높이고자 이렇게 써 보았고요. 만약 한 정차역이 지나치게 멀리 있다. 그런 극단적인 표본 값이 존재할 때 조금 더 유용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표준 편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표준 효율도라고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각각 구한 표준 효율도들을 가중평균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NA, NB, NC는 각각 정차역 A, B, C의 총 이용자 수이고요. 이게 최종 수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확률을 동일하게 놓겠다고 했잖아요. 이 가중평균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3분의 1로 묶어서 이 수식을 정말 정말 찐 최종 수식이라고 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값이 작을수록 높은 효율을 가진다.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수식 예시를 이제 들어볼 건데 아까 가져왔던 그림 그대로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34 이제 문제를 냈었는데 맞춰주신 분 계셨죠? 이제 A1, B1, C1 세 개의 정차역에 대해서 그냥 둘 단순하게 다 엮은 이 네트워크를 풀 네트워크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이때의 에타 값은 33.33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순환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게 될 텐데요. 이때는 링 네트워크의 효율도 값은 96이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아까 X 모델에서는 열차를 3대 썼고 지금은 열차를 한 대만 쓰니까 에타 Y가 압도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열차를 2대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엔 분모에 3이 들어가서 3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실제로 인게임 내에서 얘기입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오래 버텨야 되는데 열차 대수가 같다면 노선을 적게 쓸수록 더 효율적인 모델이겠죠. 다시 말해서 에타 y 프라임이 에타 x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식 예시까지 들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제가 그냥 만든 공식입니다. 이게 공리나 정의로부터 시작한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저의 데이터베이스, 제 경험들을 토대로 만든 귀납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좋게 효율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식이 지금 이제 말이 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수나 그리고 그 공, 문자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 없이 잘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전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알고리즘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제게 최고다라는 걸 좀 증명해 보이는 방향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어드밴스드 프레임스 알고리즘에서 프림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산 수학의 한 분야인 그래프 이론에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프리메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개가 아마 저희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모든 엣지, 모든 간선들을 그 가중치 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합니다. 그 정렬한 뒤에 가중치가 낮은 것부터 하나하나 더해 갑니다. 1, 3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1, 3을 더할 거고요. 그 다음 1, 4가 그 다음으로 있으니까 1, 4를 더하고 4, 5, 1, 2 순으로 더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프림스 알고리즘입니다. 아까는 엣지에 좀 더 초점을 놨다면 이번에는 벌텍스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우선 임의의 점을 하나 잡습니다. 저희는 1번 점을 잡도록 할게요. 1번 점을 잡은 후에 V 집합에 V1을 추가합니다. 그 후 1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 이 엣지들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작은 애를 고릅니다. 여기서는 이 3가 되겠네요. 3를 골랐으니 V3를 집합 V에 추가시킨 후 계속 진행을 합니다. 1번과 3번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엣지를 쭉 다 그려본 후에 가장 가중치가 적은 엣지를 고르면 그 다음은 1, 4를 연결하는 이 녀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집합 V에 V4를 추가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V 집합에 모든 벌텍스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면 알고리즘이 끝나는 거고 아까랑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스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 어드밴스드 프레임스 알고리즘입니다. 네, 새로운 정차역이 생겼을 경우에 가중치가 가장 작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확장하는 건데요. 다만 아까 프레임스 알고리즘 드렸을 때 이제 순환선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순환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역 이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같은 종류의 정차역을 연달아 지나는 것은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대조군 이제 비교군으로 삼은 알고리즘은 유튜브에서 좀 차용을 해왔는데요. 유튜브에 미니매트로 검색하면 가장 위에 뜨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실제 일부분인데요. 자, 모든 노선을 보시면 다 순환선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링 알고리즘을 쓰지 않고 디벨롭 링 알고리즘을 쓴 이유는 자, 이 부분 보시면 굳이 노란 선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굳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이유가 이 부분을 보시면 네, 동그라미 정차역만 연달아 4개를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정차역에서 생긴 다른 승객들은 어디론가 이동하기 힘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 노란 노선에 이 불필요한 고리 부분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각 노선을 순환선으로 만들되 같은 종류의 정차역을 3개 이상 연달아 지나지 않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알고리즘입니다. 순환선은 중심부를 지나지 않도록 최대 하나만 없을 수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선이 아닌 노선은 시종점을 원점 기준 반대 방향으로 놓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정차역을 3개 이상 지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자, 이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서울시 지하철에서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가운데 2호선이 삥 두르고 있고요. 아까 시점과 종점을 반대 방향으로 놨다는 걸 이제 예시를 드리면 3호선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3호선 이쪽이 대화역이 북서쪽에 있고요. 이쪽 끝에 있는 오금역이 남동 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점을 기준으로 이제 반대 방향의 시점과 종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8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건 너무 오른쪽에만 위치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위아래로 상하로 속해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지하철 노선은 U자 혹은 C자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이제 U자나 C자는 시점과 종점이 굉장히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결론을 좀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을 각각 10판씩 진행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조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오래 버티려고 이제 게임을 10판씩 진행했고 어이구. 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24,277 이렇게 써져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수는 며칠을 버텼는가입니다. 24일을 버텼다는 뜻이고 뒤에는 277은 운송시킨 승객의 수를 의미합니다.
24,277을 다시 말하면 24일 동안 277명을 운송시킨 그런 모델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보고 이렇게 가장 아래 이제 평균으로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았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3번이 마이 알고리즘,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남색입니다. 이거는 점수를 표현한 거니까 당연히 우상향의 점들이 위치해 있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많은 승객을 운송을 할 테니까 이 승객의 수와 날짜의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표만 봤을 때는 평균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렇게 유사함에도 산점도에서 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까 이게 developed ring 알고리즘이라 그랬죠. 이 정차역들이 랜덤으로 생성되게 되는데 링을 만들기에 예쁘게 생성이 되면 이 DRA가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안 예쁘게 좀 링을 만들기 어렵게 정차역이 생성이 되면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은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좀 다르게 말하면 컨디션을 많이 타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수치 그리고 그래프로도 잠깐 해석을 해보았고 제가 만든 공식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 슬라이드 내용인데 이 공식을 이제 AI에게 학습을 시킨 후에 공식을 일반화해 보았습니다. 아까는 격자점 위에서만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거리 공식을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직선 거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AI한테 좀 더 명령어를 넣어서 뭐 이렇게 굽어 있는 경우, 굽어 있는 그 길을 전부 다 계산해 달라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1번, 2번, 3번 알고리즘의 중앙값입니다. 각각 5등 했던, 10번을 했다 그랬잖아요. 10번 중 5등 했던 알고리즘을 각각 게임 오버 직전에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AI한테 계산을 부탁한 결과 저의 마지막 알고리즘, MA 알고리즘이 가장 낮은 에타 값을 보이면서 가장 좋은 효율을 가진다.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또 한 번,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다음 이제 특이 조건에 대해 말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조건 때문에 제가 이 발표를 처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특이 조건이 붙어 있는 레벨이 있습니다. 뭐 그중 하나가 다리를 한 개 이하만 사용해라라는 모델인데요. 네, 잠시 역 종류를 늘려서 이런 의미의 정차역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위에는 십자가 정차역이 있는데 아래는 십자가 정차역이 없으므로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이런 노선이 최소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 노선 하나를 놓아야 할까요? 네, 우선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별도의 서브 그래프로 놓고 각각을 아까 제가 만든 알고리즘, MA 알고리즘으로 연결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각 점마다 허브를 하나씩 만들 겁니다. 그 후 그 허브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다리를 하나만 사용하면서 이렇게 뭐 모두 다 운송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허브를 여기에 놨다고 칩시다. 각 허브로부터 뭐 순환선으로 그냥 대충 만들게요. 이렇게 빨간색 노선을 하나 만들었다 치고 위에는 노란색 노선을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그 다음 파란색으로 이 위아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노선은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검은 십자가와 아래에 있는 검은 마른 모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역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브 여기와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네, 허브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쳐봅시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노선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이 좋을까요? 이건 우선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은 왼쪽에 있는 서브 그래프에서 가장 중심에 허브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1번이 더 좋아 보인다. 네, 다음 2번.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강에서 가장 가까운 허브들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사실 저도 2번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학습시킨 AI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효율도 공식을 넣었을 때 왼쪽이 더 좋다고 나옵니다. 자, 이걸 왜 그럴까 하고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오른쪽 모델은 사실 이 두 노선을 위해서 나머지를 전부 포기한 노선이에요. 이 점은 특히나 이 가장 멀리 있는 원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에타 값에다가
그 RMS, 루트 민 스퀘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좋은 수치가 있을 때 더 이 값을 불려주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생각보다 효율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 왼쪽에 있는 1번 그래프는 조금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위쪽에 있는 서브 그래프만을 참고해 보았을 때 이 점으로부터 나머지 점들이 모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에서는 최상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점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만 조금 타협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자, 왼쪽에 있는 1번 이 후보가 조금 더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아까 특이 조건 레벨을 깨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페이지입니다. 자, 결론하기 앞서서 제 발표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이거 1번 슬라이드예요. 게임은 수학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게임은 수학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다가가기 좋은 추상 전략 게임이라서 이렇게 제가 그래프 이론도 조금 쓰고 제 마음대로 한번 공식도 만들어 보면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또 다른 추상 전략 게임을 찾게 되면 어쩌면 또 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2탄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한 단순 지하철 노선도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좀 그냥 게임 하는 거 아니냐, 뭐 어디다 쓰냐 하실 수 있는데 아래에 써 있는 허브 스포크와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이 전략에서 이 이론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때는 아마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표적인 여객기 제조사죠. 에어버스와 보잉이 에어버스와 보잉이 이제 새로운 신기종을 발표하기로 합니다. 이때 에어버스는 A380이라고 하는 신기종을 발표했고요. 보잉은 보잉 777이라고 하는 신기종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조금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A380 정말 큰 기체입니다.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에어버스, 보잉을 모두 합쳤을 때 가장 큰 풀 세컨 스토리라고 하는데 보통 그 모든 객실이 2층으로 되어 있는 정말 큰 기체고요. 777은 그에 반해서 조금 얄쌍하게 생긴 중거리용 노선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제 각각 미래를 관측한 결과가 달라서인데요. 에어버스는 허브 앤 스포크라는 방식을 미래로 예측했던 겁니다. 이 방식은 각 대륙마다 허브 공항을 놓고 허브 공항끼리 대형 여객기로 승객을 운송한 다음에 이 허브 공항에서 주변 소도시들로 이렇게 바퀴살을 뻗는 모양처럼 스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미래가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브 앤 스포크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보잉이 예측한 포인트 투 포인트는 이런 거 없이 그냥 각 지점을 그냥 바로 잇는 겁니다. 그래서 중거리용 노선이 조금 더 많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자, 결과는 보잉 777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A380은 단종됐어요. 하도 안 팔려서. 네. 그런데 777은 이 이후에 모델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 엑스트라 레인지라고 하는 모델도 나왔고, 뭐, 777-900, 1800 막 계속 신기종을 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미래 예측 한번 잘못했다가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이렇게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이 단순한 게임 아니면 단순한 그래프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영 쪽에도 더 연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네, 다양한 실생활에 쓰임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